자, 오늘 여덟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17회 강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강연으로 접어들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미나 17회 여덟 번째 강연을 쭉 강해해 왔고 지난주 말미에 비로소 열 번째 강연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오류가 있어서 아홉 번째라고 말했다가 표기된 것을 열 번째로 정정을 했는데 세미나 17은 총 13개의 강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 중에 여덟 번째 다음에 아홉 번째를 하지 않고 열 번째로 건너뛴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홉 번째 강연이 라디오 벨기에에서 언급될 질의문답을 낭독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처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미나 17은 왜 13개밖에 없냐 강연이. 그 이전 세미나들을 보면 세미나 11도 그렇고 여러분 저와 함께 세미나 7도 아주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 23, 4개, 5개 막 이렇게 있었던 강연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미나 17회 즈음에서 1969년에 즈음에서 락강이 이제 격주로 세미나 강연을 바꾸었습니다. 그 횟수를.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12시에 진행되던 거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그 락강의 나이에 53세에 시작된 세미나를 매주 수요일 이렇게 물론 이제 휴가 기간에는 뺐습니다만 매주 진행되었던 그런 세미나를 1969년에는 격주로 절반으로 줄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7에는 강연이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 말미에 이제 비로소 열 번째 강연으로 1970년 4월 15일 진행된 강연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은 우리의 수업에서는 오늘 여덟 번째 수업이죠. 우리의 수업에서는 이 여덟 번째 회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급될 주요한 내용은 야훼 신과 바알 신의 대립이었죠. 유대인들이 야훼 신을 믿기 이전에는, 즉 모세 이전에는 바알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던 종교였던 것이죠. 그 바알을 믿는 신,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종교이죠.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 이후에 야훼 신을 받아들여서 일신교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락강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고증의 전문가, 까꾸어 박사라고 하는 전문가까지 불러서 고증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인기표,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탐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 옆에 이미지로도 나가고 있지만 이 청동상이 보이시죠? 이게 그 바알 신의 상이라고 해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성상 중에 하나인데 바알 신인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당시 언어로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주님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을 믿었던 그 부족들, 그 부족 단위의 민족들이 만들었던 청동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야훼를 다룰 때는 무지라는 개념이 지난주에도 상당 부분 언급이 되었었던 것이죠. 무지라는 개념이 일단은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미 언급했던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 ignorance, ignorance 영어죠. ignorance 불어이고 이게 다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인데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 무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무시하다라는 능동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어. 이 언어 자체에는 이 ignorance라는 이 단어에는 특히 프랑스어에서도 그렇고 라틴어에서도 그렇고
ignore라고 하면 이제 동사가 되죠. ignorance가 ignorer 그러면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는 나는 그거 모른다 이런 뜻이 돼요. 나는 j'ignore 그러면 나 몰라요 라는 뜻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tu t'ignores 그러면 난 너를 무시한다 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게 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잘못해서 부정적인 기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알기를 거부하는 것. 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난 널 무시하니까. 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에는 무지와 무시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다른 언어의 어원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지하다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족한 것을 뜻하죠. 내가 무지하다라는 건 부족한 것을 뜻하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불교 문화권과 이 기독교 문화권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무지라는 것이 어떤 잘못과 같은 거, 극복해야 될 것 같은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문화권에서는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라고 언급되고 부정적으로 간주되고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알지 않음이 때로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차이들을 계속 가늠해 가면서 그런 차이들이 결국 주인기표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기표와 무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기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은 거부해요. 주인기표는 지식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노예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인기표 S1은 자신은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S2 노예들에게 지식을 추구하도록 하죠. 그 대신 이 주인기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대신 실제의 혼돈을 정지시킨다라고 간주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인기표라는 것은. 만약에 주인기표가 무지를 통해서 작동한다면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지를 통해서 작동한다면, 무지가 만약에 어떤 영능이라면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정지시킨다면, 그러니까 지식을 만약에 우리가 배척한다면, 알기를 거부한다면 그 안으로 온갖 종류의 카오스들이 몰려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즉 실제가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기표의 기능은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를 정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기표라는 걸 우리는 사건적 기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디우의 개념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데, 자, 아주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사건적 기표는 단지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또한 정지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영능인가? 이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발상인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조금 뒤에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의 존재, 예수의 말이 가져온 사건적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권위를 가진 어떤 말이 던져지면 그게 예수의 말이건 그게 누구의 말이건 어떤 정치 혁명가의 말이건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전에 받아들여요. 사건의 말로 기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주인기표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권위를 갖고 아우라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건 믿는 것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주인기표의 말은 그렇게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를, 카오스를 정지시키죠. 그것은 우리가 카오스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충실성 또는 신앙 또는 매혹과 같은 것을 통해서 정지시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주인기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실제를 등진다, 카오스를 정지시킨다, 실제 혼돈을 정지시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식의 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차단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주인기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복잡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이 덜 깨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너무 정교한 기표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혼란 속에 빠뜨릴 수도 있겠는데 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죠.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것도 바디오가 보기에는 사건, 진리 사건의 한 절차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신 분석은 사랑의 일이죠. 전이 사랑의 일인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발화되는 기표들이 어떻게 주인 기표의 기능을 하는가. 자, 보세요. 누군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죠. 이게 주인 기표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이 문장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주인 기표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선언되기 이전의 혼돈과 카오스는 정지되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내가 그 상대방을 단지 뭐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동과 쾌락이 뒤얽혀 있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들이 뒤얽혀 있는 혼돈 속에서 실제의 범람 속에서 그 대상과 내가 아주 불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순간 내가 이 모든 카오스를 정지시키는 발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말이 선언되는 순간 실제의 혼돈이 정지돼요. 실제의 혼돈이 정지되죠. 다시 말해서 카오스가 정지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나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카오스가 존재하는데 그 카오스가 사랑한다라는 말로써 정지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하니까 라는 말의 권위를 통해서 허용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많은 걸 베풀고 포기한다면, 내가 많은 걸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희생한다면 친구들이 혹은 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너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주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지만 권위로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하니까 라는 단어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문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에 매혹된 사람에게만큼은, 이 주체에게만큼은 사랑하니까 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이 선언은 한마디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 사랑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랑하는 게 뭐야? 이 사람의 부모가 그 사람에게 너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면 물론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설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건적 주인 기표는 지식의 언어는 아니니까. 오히려 지식을 거부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손해볼 것,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빠져들게 되는 다양한 어떤 문맥들을 주변 사람이, 부모들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네 인생은 잘못되는 거야. 너 이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너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야. 너의 뭐 어쩌고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온갖 종류의 도덕적인 잣대로 온갖 종류의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랑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기표가 진정한 주인 기표라면, 사건적 기표라면 이 지식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사건을 구성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S1은 그게 주인 기표라면 실제 혼돈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무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해진다라는 것이죠. 즉 지식의 공백을 형성할 수 있는 영능의 기표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시의 기능이에요. 무지의 기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지라는 개념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무지라는 개념이 그럼 공부하지 말고 뇌는 다 그냥 없애버리고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 것이죠. 이 무지라는 개념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의 권력, 고정관념의 권력, 지식의 어떤 포화 상태, 지식의 환유 속으로 내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영능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능의 기능.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사실 요즘엔 누구나 그렇죠. 뭐 젊은 분들만 미래에 대해서, 진정한 삶에 대해서, 내 삶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 나이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0대에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대학생들도 그렇지만, 혹은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원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이제 막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은퇴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또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어떤 질문인가 하면,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 미래가 경제적으로, 혹은 뭐 사회적인 방식으로, 혹은 가족 내에서 이게 이익이 될까? 그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할 때에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지식들이, 사회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지식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계산에 개입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산들, 그런 어떤 판단들이 결국은 나의 판단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것에 욕망이 생겼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진정으로 이게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욕망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욕망을 지금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으로 분절해서 그 욕망의 리비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욕망을 보존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떤 주인 기표라는 게 존재한다면, 예를 들면 뭐 저에게는 지금 락강의 기표들이 수십 년째 주인 기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표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표가 발산하는 매혹을 유지시키고 그 기표의 힘을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존재하는 지식의 환유의 장치 안으로 갈려 들어가서 그 리비도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래요. 락강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해오고 있지만, 락강에 대한 비판도 많고, 혹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이런 연구에 대해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내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들에 대해서도 저 역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저 역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락강이라는 정신분석의 영역을 지탱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은, 이 락강이라는 존재를, 락강의 이론들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식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표들이 가지고 있는 매혹을 계속 불씨를 살려내듯이 살려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능을, 실제를 정지시켰던 것은 맞는 것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영능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구를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듯이.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회적 지식을 통해서 내 사랑을 판단받으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매혹된 그 사랑을 통해서 진공 상태를 유지해내고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공간을 지켜냄으로써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역사가 새로운 무언가를 써낼 수 있도록 견뎌나가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결국 리비도의 일이고, 사랑은 결국 욕망의 일인 것이라면, 욕망은 결국 이 주인 기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환대하고, 그것이 고정관념의 세계로 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버텨내는 고독의 힘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사랑의 영역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칸토어 같은 수학자예요. 칸토어가 결국은 무한에 관련된 이론을 만들어냈던 것은, 칸토어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주인기표처럼 칸토어를 찾아왔고,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수학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받을 수 없고 전혀 사실은 분석되지도 않는 기존에 존재하는 수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아주
하대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칸토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아이디어, 주인기표로서의 아이디어를 보존하고 살려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칸토가 했던 일은 결국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랑을 실현시키는 것이었고, 새로운 수학의 이론들, 새로운 집합의 이론들을, 결국 20세기 수학을 지배하게 되는 이론들을 발명해냈던 것이다라는 거죠. 예술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주인기표가 무시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야훼라는 단어, 모세가 가져왔던 야훼라는 단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결국 진리 사건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조금 뒤에 인용문을 읽어드릴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훼도 사건의 기표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도 결국 그 이전에 존재하는 바알 신에 관련된 그 유대 민족과 그 인근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바알 신의 종교적 언어와 풍습에 대해서 무시라는 기능을 작동하도록 만듦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구성해내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주인기표를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인기표의 무시의 기능과 함께 바디우의 사건 개념과 연결시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디우의 사건 기능의 그 첫 번째 자리에 존재하는 이름, 진리의 이름과 그 명명이 바로 이 주인기표의 기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바디우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실 테지만, 앞으로 이제 바디우 강의가 다시 재개될 텐데, 이 세미나 17 끝나면 바디우 강의가 재개될 텐데, 아주 묘한 유사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디우의 철학과 락강의 철학은, 특히 락강의 이 후기 철학은 묘한 유사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디우가 락강의 연구자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 바디우가 했던 세미나 중에 락강, 정신분석에 관련된 세미나에 텍스트가 출간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디우는 락강을 아주 꼼꼼하게 읽었고, 거기서 등장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철학의 상당 부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우 스스로도 존재와 사건에, 특히 존재와 사건의 초반부와 말미에서 자신의 마스터가, 자신의 스승이 락강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자기는 락강의 후계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개념이 바로 이 주인기표와 초일자라는 개념이에요. 초일자, 울트라앙이라는 개념, 초일자라는 개념이 바디우의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초일자가 바로 주인기표로부터 왔던, 아이디어로부터 왔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초일자는 뭡니까? 주인기표는 뭡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맥락을 딱 정지시키고 공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고정관념과 지식과 권력들을 한 방에 정지시키는 사건적 기표의 이름인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이전의 세계가 마치 낡은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에 빠진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에 빠지기 이전의 세계는 낡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치 새로운 세계가 개시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초일자의 사건의 순간에, 이 사랑에 빠지는 사건의 순간에, 혹은 주인기표가 도래한 순간에는 아직 지식이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새로운 지식이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낡은 지식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기표는 여기서는 지금 야훼라는 기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표는 일종의 권위와 아우라를 가지게 돼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권위와 아우라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식은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은 일단 일소되었고, 무시되었고, 인용되었고, 거기에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우라인 것이죠. 그걸 아우라 혹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후광,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락강의 용어로는 욕망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제 용어로는 매혹당한 공간이라고도 부르죠.
그 안에서 물론 바디오는 그걸 충실성의 공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충실하려면, 어떤 사건에 충실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충실성이라는 것은 뭐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걸 그런 건 아니에요. 바디우 철학에서 우리가 진리 사건에, 혹은 저 초일자에, 혹은 저 주인 기표에 누군가가, 그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순간 충실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현실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실성, 그야말로 충실함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게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디우가 말하지 않는 게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충실하게 될 능력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이끌릴 뿐이죠.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매혹인 것이죠. 그 주인 기표가, 그 초일자의 사건의 이름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혹당하는 거, 수동적인 사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충실성이라는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순간조차도 우리는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얽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표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표의 특징은 무지와 무시예요. 거기에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아우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표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해석 불가능한 기표라고 부르죠. 해석에 저항하는 기표예요. 해석 불가능하다는 건 그 기표가 그런 영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표가 어떤 영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으로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 놀림의 탄계래죠. 놀림의 탄계래.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해서 자신을 보고 놀란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려고 할 때 했던 바로 그 말. 나를 만지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석에 저항하는 것이죠.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지식으로, 너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나를 만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이미 너의 판단의 영역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지려고 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해석에 저항하는 기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진리 사건은 그래요. 모든 진리 사건은,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가장 깊은 사랑의 사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외부에서 지인들이, 부모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지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해석에 저항하는 기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아주 오래전에는 아나고지아의 해석학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게 중세 카톨릭에서 성서 해석의 4단계를 분류할 때, 여러분들 익숙하시겠지만, 제 강의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마지막 최상위 단계인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리테갈이라고 불러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서를. 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건 달고 저건 쓰다. 이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저거는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하위 단계인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알레고릭이에요.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이게 은유일 것이구나. 은유일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성서 해석학자들이 성서를, 바이블을 딱 보면서,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거. 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이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건 은유적인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 조금 물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이 트로폴로직이라고 불러요. 트로폴로직이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인 것이죠. 아, 이거는 단지 은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은유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서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혹은 이 세상의 현상을, 이 세상의 텍스트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뭔가 은유적인 것 같은데 잘 파악해 보니까 그 뒤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위한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트로폴로직이에요. 이게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인 거죠. 성서 해석학에서. 그런데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가장 성서 해석학자들이 최상위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나고직이에요. 아나고지아의 해석학. 아나고지아 에흐메노틱이라고 부르죠. 아나고지아 해석학은 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신비주의적 해석학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그 기표를 지식과 분리해서 계속 바라보고 거기서 새로움이 창조될 수 있도록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고지아의 해석학을 제가
정신분석 임상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자주 사용을 하죠.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무의식으로부터 끌어낸 기표들, 예를 들면 꿈을 꾸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것이 발화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어떤 내담자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과 어떤 일을 했었는데 그게 꿈에 나왔어요. 혹은 그러한 상황이 현재에 은유되어서 그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대체하는 누군가, 분석가일 수도 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죠. 그 대신 그걸 은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은유라고 해석하는 것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면 꿈 해몽들이죠. 은유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재앙을 혹은 조심하라는 뜻일 거야. 이런 거. 근데 이걸 트로폴로직으로 해석하면 이제 도덕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건 나에게 어떤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암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꿈 해석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꿈 해석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 그런 꿈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나고지아 해석학인 거예요. 그걸 분석가가 다 해석하지 않고 마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무의식에서 나온 기표를 내담자가 마주하고 그 기표를 내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꿈에서 나온 기표의 영능을 본인의 리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근본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내담자를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길어낸 기표를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신비적인 해석을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그것을 최소한 절반은 공백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락강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언제나 반만 말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프로이트 공부 좀 했다고 내담자에게 꿈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당신은 좀 발달이 퇴행적이네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건 정말 퇴행적인 분석가인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분석이 아닌 것이죠. 본인의 고정관념을 내담자의 무의식에 밀어넣어서 내담자를 좌초시켜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내담자의 꿈이 분석가에게 혹은 내담자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발화했다면 거기서 분석가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절반의 공백이라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당신은 좀 유아적이에요. 당신은 좀 퇴행적이네요. 라고 말해버리면 발화된 진리의 절반 부분, 이미 말해진 부분의 무게를 더 가중시켜서 내담자의 존재를 그냥 끌어안혀버리는, 좌초시켜버리는, 무의식의 바닥으로 침몰시켜버리는, 그래야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관념의 바닥으로 침몰시켜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주인기표의 무시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멀리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야훼의 종교적인 사건을 말하지만 바디우의 충실성의 개념까지 갔다가 다시 정신분석에서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텍스트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락강은 이야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멀리 해석을 해서 나아갔지만 락강이 실제로 한 말은 이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La caractère de Yahvé dans son interpellation à ce peuple choisi est proprement ceci. Il ignore tout férocement de tout ce qui est existant au moment où il s'annonce de certaines pratiques, de certains rapports qui sont ceux des religions déjà existantes, foisonnantes, et dont nous devons dire qu'elles sont fondées sur un certain type de savoir sexuel précisémen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훼가 선택된 유대민족을 호명하는 것 속에서 보여주는 특성은 그가 자신을 선포하던 당대에 널리 퍼져 존재하던 종교들의 모든 실천들과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무시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종교적 실천들이 토대하는 것이 특정한 지식, 정확히 말해서 성적인 지식이었다고 말해야겠죠. 자,
이 텍스트에서는 뭐 그다지 깊이 분석해낼 내용이 없죠. 그냥 다 말하고 있죠. 락강이 야훼라는 단어가 이제 유대민족에게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떻게 주인기표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주인기표의 기능은 결국 당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종교들, 바알신이죠. 바알신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가차없이 페호사몽이라고 불러요. 가차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인용홍스. 가차없이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주인기표가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가차없이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해버리는 것이죠. 그 주인기표에 속한 매혹당한 사람들, 여기서는 유대민족이잖아요. 가차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담론들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는 담론들은 무엇이냐? 그게 그 지식들이 기존의 종교적 실천들이 토대한 것은 뭐냐면 어떤 지식인데 그 지식은 성적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종교는 특히 이 야훼의 종교 이전의 종교들은 우리가 흔히 신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내용 안에 성적인 지식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뭐 남신과 여신이 있고 우리가 가장 그런 대표적인 종교를 우리가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던 종교들이죠. 그 안에서는 뭐 남자의 신, 여자의 신 서로 막 성적인 교미도 하고 어떤 성적인 의미들에 의해서 세상을 분절해내기도 하고 뭐 자손들이 번창하기도 하고 이 신에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내용에는 성적인 지식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대 종교들이. 그런데 야훼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구약성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런 성적인 지식들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다른 내용들이 구성이 돼요. 기존에 존재하는 뭐 예를 들어서 다산의 신이 있어서 어머니의 신이 있고 그 어머니의 신을 주신이 더 높은 신이 불러내어야만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비가 안 오면은 뭐 비의 신이 있는데 비의 신 또한 어떤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항상 풍부하게 흘러 넘쳐 왔었는데 고대 종교에서는 바알 신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관련됐던 그 내용들 성적인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가차없이 무시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신교의 성립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암시하고 그 이후에 야훼가 어떻게 주인기표의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런 기독교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이전이니까 기독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유대교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던 그 유대교의 특징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독교까지 합쳐서 이 야훼의 종교의 특징은 불교와는 굉장히 대립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락강이 불교 연구를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야훼의 종교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무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야훼의 종교에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 중요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 항상 쓰잖아요.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란 건 정념인 것이고 욕망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또한 증오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가 칼을 든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죠. 증오하는 거예요. 이단과 뭐 악마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증오가 철철 넘쳐 흐르죠. 타락에 대한 증오도 철철 넘쳐 흐르죠. 우리가 지금 좀 이따가 공부하게 될 그 호세아서에 관련된 내용도 그래요. 호세아서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증오의 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 타락하니까 너희들은 지옥불에 빠진다. 온갖 종류의 증오가 철철 넘쳐 흐르죠. 물론 아무나 증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모든 존재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존재들은 칼로 처단하고 불로 처단하고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증오와 무지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이라면 불교는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락강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이 세 가지 집착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사랑도 정념이니까 사랑으로부터 물러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불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사랑도 증오도 하지 말라. 그 대신 무지는 뭔가요? 불교에서 무지는 나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궁극의 지식에 도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이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뭔가 깨닫는 문제가 아니죠. 깨달을 수 없어요. 신의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의 진리는 사랑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무언가 지식을 통해서 궁극의 지식이라 해도 깨닫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락강이 덧붙이죠. 이 얘기하려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락강이 했던 것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럼 분석가는 어때야 하는가? 이 사랑, 증오, 무지에 대해서. 분석가 역시 이 사랑, 증오, 무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교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구도 안에서는 불교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불교 같지는 않아요. 불교하고는 좀 다른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랑, 증오, 무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다라는 거. 일단 사랑. 여러분, 사랑을 정신분석 내부에서는 사랑이 어떤 요소로 작동하나요? 사랑은 욕망인 것이죠. 일단 1차적으로 그 사랑이 문제시되는 것은 전이 사랑이죠. 전이 사랑. 내담자가 분석가를 사랑해요. 부모님처럼. 존경할 만한 혹은 의지할 만한 혹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단순히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무의식이 자신을 개방하게 되니까 전의를 굉장히 트랜스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분석가는 그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자신을 놓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분석이 아니죠.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를 부모님처럼 존경해. 그걸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이 구도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 역시 전이 안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석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석가는 물러서죠. 내담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전이 사랑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주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신분석에서의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사람의 전이 사랑이 이 내담자의 본인의 삶에 작용해서 사랑이 아니라 새로움을 발명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화답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오는 무언가? 증오는 간단하죠. 증오에 대해서는 그건 일종의 정념이고 방어이고 일종의 사랑의 뒤집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역전이, 그러니까 부정적 전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전의를 문제시하듯이 전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오에 대해서 당연히 거리를 두죠. 분석은 누구도 증오하지 않아요. 증오로부터 증오를 분석하죠. 왜 증오하게 되는가? 왜 부정적 전의가 일어나는가를 다루게 되죠. 그게 대표적으로 내담자가 분석가를 증오하기 시작했을 때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증오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뒤집힌 표현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증오하는 것에 일일이 맞받아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혹은 내담자가 분석가를 증오한다고 해서 분석가가 1차적으로 반응하면 당신 나를 증오하네? 나도 기분 나빠. 이 사람 기분 나빠. 이 사람 분석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나도 공격할 것 같네? 나 이 바이러스 너무 싫어. 이 바이러스들을 나는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이 치료 못하겠어라고 도망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증오가 결국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석가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죠. 이 전의가 나를 향하는 게 아닌 것도 당연히 이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당연히 이해하죠. 이건 전의 사랑이니까 내담자가 내담자 마음속에 존재하는 대타자에게 향하는 사랑이었고 증오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지 분석가가 이 증오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모순이라는 거죠. 이건 나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나에 대한 증오도 아니라는 걸 분석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분석가 역시 인간이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증오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대타자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없는 수준은 분명히 존재하죠. 너무 내담자가 노골적인 증오, 노골적인 사랑을 분석가에게 겨냥하기 때문에 분석가의 삶 자체가 무거워지고 그걸 견딜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문제, 이 전이의 문제, 즉 사랑과 증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가가 되시면 많은 고통을 호소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분석가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 분석가가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이건 나에 대한 증오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고 분석을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두면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분석가에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면서까지 내담자를 도와야 하는 그 내담자의 무의식의 진리를 밝혀내야 하는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둘 수 있어요. 내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분석을 그만둘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가도 견딜 수 없을 때에는 분석에 대한 종교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무지의 문제. 정신분석은 이 무지를 수용하지 않죠. 정신분석은 지식을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일전에 많은 강의들에서 정신분석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해오면서 정신분석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식은 분명히 공부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기존에 존재하는 새로운 지식을 발명해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에 갈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무지는 정신분석에서 역시 수용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기표가 발산하는 무지의 영능을 우리가 이용하지만 어쨌든 정신분석에서도 지식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원이 바로 내담자의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우린 처음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내담자랑 작업을 하잖아요. 그 지식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근본 환상인 것이죠. 내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잉여 향유를 탐닉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내는 것. 자, 이건 지식인 것이고 일종의 내담자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은 지식의 형태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존중과 거기에 대한 보존이 접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도 정신분석에서는 수용하는 게 아니죠. 지식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우리가 파악한 뒤에 밀어내는 단계에서는 무지의 영능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내담자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인생 안에 들어가 있어.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락강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런 정신분석의 사랑, 증오, 무지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분석적 중립성이라고 불러요. 분석적 중립성. Neutralité analytique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랑, 증오, 무지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의식의 지식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 증오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지식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무의식의 지식을 내담자의 무의식의 지식을 공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분석가와 내담자가 마주 앉은 그 테이블 위에 내담자의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표들을 이렇게 발음해 주는 거예요. 분석가가.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은 판단이고 규정인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분석가가 내담자의 무의식의 지식을 끌어내서 닫아버리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는 기표들의 배열들을 발음해 주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표가 내담자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단 무의식의 지식을 공론화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지식은 재료로서 사용될 지식이지 종결점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 담화에서 우리가 노예들이 S2들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 잉여 향유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지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닉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만을 탐닉하고 그 지식 안에 매몰되는 그런 수준의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뒤집힌 구조에서 히스테리 구조의 내담자들이 분석가에게 지식을 요구하죠. 탐닉의 대상인 거예요. 자, 지식을 내주세요. 지식을 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빼고, 내가 지식을 탐닉하는 존재라는 걸 밝히는 그런 지식만 빼고, 내가 당신의 지식을 탐닉하도록 해주세요 할 때 그 지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대학담화의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담화의 지식은 뭐예요? 군림하는 지식이죠. 모든 사물들을, 모든 잉여 향유들을 분절해서 지식의 한계 안에 가둘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점수 매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지식이잖아요. 대학담화의 지식 또한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심리학에서의 지식이 대학담화의 지식으로 기능하죠. 테스트지를 주고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이코패스다, 당신은 뭐다, 당신은 뭐다, 당신은 ADHD다, 판단해서 그 지식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내담자의 욕망의 유동성을 언어의 지식의 한계 안에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대학담화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도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석적 지식이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먼저 내담자의 무의식에 새겨진 기표의 구조를 공론화하는 그러한 지식이고, 그 내담자의 욕망의 원인이 된 장소에서 기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지식이고, 그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나고지아에 해석하기 요구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락강이 이렇게 무지의 영능 혹은 야훼의 단호한, 잔혹한 무시라는 개념들을 언급한 뒤에 발표자를 초대해요.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까쿠오 박사라는 사람이죠. 이 앙드레 까쿠오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꽤나 유명한 학자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이제 아랍어, 히브리어 사용했던 이 셈족,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아랍 지역의 사람들의 역사와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히브리어 전문가로 아주 유명했던 프랑스 근동학자이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그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종교들을 분석하는 학자이죠. 그래서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사해문서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사해문서, 외경이라고도 하는 이 사해문서 연구가로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뭐 재미있게는 뭐 조각상, 페니키아 조각상 연구로도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까쿠오 박사의 텍스트는 사실 우리나라에 전혀 알려진 것도 없고 번역된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 유럽에서는 상당한 권위자로 알려진 이 사람을 락강이 초대해요. 초대해서, 락강보다는 사실 23살이나 어리죠. 그래서 젊은 그 당시에만 해도 69년만 해도 어쨌든 락강보다는 젊은 연구자였던 이 사람을 초대해서 젤린의 텍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을 하죠. 젤린은 이전 수업에서 드문드문 언급이 되었었던 그 에르네스트 젤린이라고 하는 독일 개신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세 살해설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유명을 해요. 모세는 살해됐다.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모세가 살해됐고, 그 모세 살해에 대한 암시들이 텍스트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이 까쿠오 박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특히 그 성서, 구약 성서,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서의 실제 텍스트들을 강해해 나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
온 사람들의 앞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존재가 어떻게 아버지의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뭐 야훼라는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야훼라는 신의 새로운 신의 존재가 어떻게 주인기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그 발표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발표를 실제로 세미나의 텍스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의 내용들을 잠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은, 자,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5장 2절에 구약성서예요. 구약성서에 이런 문장들이 있다라고 이제 까코 박사가 소개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뭐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 우리나라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그냥 인용해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시침의 구덩이를 깊이 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두 징벌하리라. 이게 호세아서 5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한 말이죠. 호세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비난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징벌한다. 이게 호세아서의 특징이잖아요. 거의 아주 분노에 찬 텍스트들이죠. 타락한 유대 민족들,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징벌할지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침의 구덩이, 이게 중요해요. 시침의 구덩이에서 시침이 뭐냐? 이제 까코 박사가 이걸 젤린을 참조하면서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문장도 또 언급이 되죠. 사제들아, 이것도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사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예언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법을 세워야 할 너희가 미스바에 놓은 덫이요, 다볼에 친 그물이요, 시침에 깊이 판 함정이 되어버렸다. 여기도 시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두 징벌하리라. 여기서 이제 시팀은 어디냐 하면 요르단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제 야훼를 믿기 이전에 머물던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야훼 입장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서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죠. 우상을 믿던 시절인 것이죠. 그 우상 숭배하던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던 지역이 요르단 동쪽인데 그걸 시침 지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기에 구덩이를 깊게 팠다라는 문장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지금 호세아서에. 여러분 구약성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나와요. 시침의 구덩이를 팠다. 이걸 왜 말했을까? 아니 그냥 유대민족이 타락한 거 비난하고 그걸 뭐 징벌하겠다라고 호세아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면 뭐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 그들이 시침의 구덩이를 팠다, 깊이 팠다, 그게 함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를 이제 젤린도 연구하고 그걸 또 까코 박사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인용들을 계속 지금 까코 박사가 언급하고 있죠. 신명기, 이것도 구약성서의 신명기 34장 5에서 6절 사이에 이제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베드월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야훼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네요. 모압 땅.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베드월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은 어디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까코 박사가 젤린이 어떤 구약의 어떤 구절을 주목하는지를 또 소개하면서 민수기 25장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거기서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압은 이교도들이 살던 지역,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압 여자들, 그 모압 지역에서 믿고 있던 그 왕의 이름도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왕, 주인 이런 걸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신도 바알이지만, 그래서 그
유대 민족에 대한 이민족이었던 그 모압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부족 국가의 바알 왕이 여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유대 민족이 거기서 이제 기거하고 있으니까 모세와 함께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기에 묘사된 것처럼 모세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유대 민족을 끌고 나왔어요. 나와서 잠시 머문 장소가 바로 모압이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는 바알 왕이 원래 지배하고 있던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알 왕이 모압의 여자들을, 자신의 부족의 여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과 유대 민족들이 섞여서 방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은 이교도 여자고 함께 해서는 안 될 여자인데 이 모압 여자들과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왕이 모압을 여자들을 보냈다, 뭐 이렇게 묘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유대 제사장 중에 하나인 유대의 사제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핀나스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성서에서는 비느하스라고 표현이 돼요. 비느하스라는 사제가 분노를 해서 이 모압 여자들, 이교도 여자들과 간통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죽였다라고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 남자를 죽였고 그 이후에 신의 재앙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남자의 이름이 뭐 칩니다, 이렇게 젤린이 지금 분석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에서 22절에 의한다면 신기하게도 재미있게도 바로 모세의 아내가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이교도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그래서 이걸 추론해 보면, 젤린에 의한다면, 가쿠오 박사가 지금 설명하는 바를 따라가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모압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이교도와 결혼한 것이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세도 이교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 특히 젤린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집트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인. 모세는 이집트의 일신교를 믿고 있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노예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제사장,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죠. 이집트에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걸 성서는 뭐 유대의 아이가 강가에서 떠내려갔는데 그것을 이제 이집트의 아주 높은 뭐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그 뭐 귀족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동화 같은 이야기고, 이집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모세가 그렇게 사제의 위치에 있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간극은 어떤 걸로도 메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사제를 하던 이 모세가 있던 시기에, 그 이전까지는 원래 이집트 역시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신들이 여러 명이 있는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새로운 세력의 사제들이 등장해서, 즉 일신교를 주장하는 사제들이 등장을 해서 잠시 이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일신교가 자리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시기가 형성이 되었었다가 다시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 일신교를 주장하는 제사장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 중에 모세가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도망가는 와중에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구세주처럼 데리고 나온 존재이지만 이민족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황야를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황과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게 됐는데, 거기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이 신의 재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지는 이유는 모세가 이교도 여자, 모압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모압 여자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교도와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이제 젤린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살해했다는 거죠. 모세를 죽였다는 거예요. 시침 지역에서. 그리고 그가 죽자 이제 뭐 재앙이 멈췄다, 뭐 이렇게 성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압 여자와 타락한 간통한 이스라엘 남자를 죽였고 신의 재앙이 멈췄다.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젤리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까쿠오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락강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괴테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주장을 하지는 않죠. 괴테 역시 모세는 살해됐다. 모세 살해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이 거의 뭐 100년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젤린 이전에 이미. 근데 모세가 어떻게 살해됐는가에 대한 해석은 이 괴테의 해석에 의한다면 조금 더 간단하죠.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모세의 우유부단함을 참지 못해서 뭐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이제 유대 민족의 권력자들이 이제 신진 세력들이 그냥 모세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내가 이끌겠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락강이 이제 까쿠오 박사에게 쭉 하도록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Alors, la mise en opposition à cela d'une sorte d'invite par où Yahvé se déclare l'époux, et on peut dire que là commence une espèce de longue tradition assez mystérieuse en elle-même et dont il ne m'est pas apparu à moi-même avec évidence que nous puissions vraiment situer le sens, qui fait par exemple du Christ l'époux de l'Église et l'inversement de l'Église l'époux du Christ. Ça commence là. N'est-ce pas? Il n'y a pas de trace de ça dans Osée. 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까쿠오 박사한테 락강의 목소리예요. 번역을 하면 이렇죠. 한편 이와는 반대로 거기서 야훼가 자신을 남편으로 선언하는 초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살해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락강이. 근데 정작 이제부터는 모세 살해설 그거 뭐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야훼가 자신을 남편으로 선언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비롭게 느껴지는 오래된 전통과 같은 것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진정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으로 그리고 반대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드는 그 전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구약성서 얘기해요. 구약성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맺고 있죠. 호세아서에서는 그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까쿠오 박사에게. 당신이 히브리어 전문가이고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살해설보다 자기가 궁금한 건 이거라는 거죠. 기독교에는 유대교에는 기이한 전통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을 야훼 신을 남편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교회를 아내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런 특이한 전통이 있는데 호세아서에는 그 흔적이 발견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락강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좀 긴데 읽어드리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특히 이 창조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Et alors le terme qui est employé pour époux, c'est-à-dire celui que nous avions regardé ensemble, le terme de ish, qui est celui-là même qui est employé au second chapitre de la Genèse au moment où le ish en question dénomme sa conjointe. Non pas la première dont on parle, c'est-à-dire à 27 du premier chapitre où Dieu les crée mâle et femelle. Ensuite, dans la seconde version, puisque les choses sont toujours répétées 2 fois dans la Genèse, c'est Ish qui dénomme l'être fait de sa côte. L'objet partiel, comme je l'appelle, il le dénomme Isha.
comme par hasard, il a fallu ajouter un a.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이씨라는 단어, 여러분 이 이씨라는 요 단어는 알파벳으로 적혀 있지만 이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히브리어 이씨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즉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씨라는 그 용어는 창세기의 두 번째 장에서 문제의 이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명명할 때 사용된 그것 자체이기도 한데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장의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판본에서, 왜냐하면 창세기는 언제나 두 번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건 이제 구약성서의 특징, 창세기의 특징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씨가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를 명명하는데요. 아담이 지금 이브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 갈비뼈는 내가 그 이름을 부분대상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 씨가 그걸 이샤라고 명명하죠. 밑에 이 씨가 이샤라고 명명하는데 하나가 딱 붙으면 이샤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아라는 것이죠. 그 아가 자 마치 우연인 것처럼 R을 덧붙여야 했던 겁니다. A를 덧붙여야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좀 재미있어요. 그런데 뭐 락강 이런 얘기하고 더 깊이 분석해 들어가진 않죠. 그냥 암시만 하고 끝내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이제 남편이 되죠.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이제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여자는 뭐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내인 것이죠. 아내가 등장할 때 이 씨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남편을 뜻하는 용어라면 아내는 이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씨에 A 하나 덧붙이면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락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A를 덧붙여야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해석이 간단하죠. 락강이 이 얘기하면서 암시하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아내란 뭐냐라는 거예요. 아내란 개념. 구약성서에 적혀 있는 대로 아내는 갈비뼈로 만든 거예요. 아담의 아내, 여성은 갈비뼈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떨어져 나온 것이죠. 여기는 뭐야? 신체이잖아요. 신체는 뭐예요? 주입상수의 공간이죠. 주입상수의 공간이 억압되면 이 안에는 쾌락이 없죠. 그 대신 그 거세에 저항해서 혹은 완전하지 못한 거세 때문에 뭐가 하나 떨어져 나오죠. 그걸 이제 부분 충동의 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분 충동의 대상이 하나 떨어져 나오죠. A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오브젝트다 A, 오브젝트 A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라는 단어에 A가 덧붙이면 이 샤가 되는 거예요. 이 씨가 이 샤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누구인가? 남편에게 아내는 증상이죠. 남편에게 아내는 상실한 어머니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간주되는 잉여 향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아내를 탐닉한다. 하지만 이 욕망의 근원은 어디인가 하면 남편은 어머니와의 관계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어머니의 자리에 위치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어머니라는 주입상스가 상실된 공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잉여 향유의 대상 A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향유의 대상, 떨어져 나온 갈비뼈 한 대가 이브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지는 건 흥미롭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락강이. 그리고 나서 또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고 그 다음 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0장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이고, 이 다음에는 이제 12강으로 12번째 강연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까쿠 박사가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Le ish, ça n'est pas du tout sexué. Les emplois conjugaux, ça n'est qu'une petite partie des acceptions de ish, qui est l'homme en général. 번역을 하면 이래요. ish는 전혀 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 관련한 언어 용법은 ish라는 단어, 일반적으로는 남자를 가리키는 그 용어의 사용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는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시와 이샤라는 용어에서 특히 이시라는 이 용어는 꼭 그렇게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전의 종교들은 성적인 함의가 담뿍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야훼의 종교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의 종교에 대한 그 성적인 성화된 지식들에 대해서 일소시키고 무시해버리는 차원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인기표가 작동했다. 그걸 주인기표의 무시 기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인기표가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구약성서의 이런 창세기라면 거기서 등장한 이 남자라는 용어 이씨는 이 부부관계에서의 남편을 가리키는 용법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냥 주인, 남자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한다라는 거죠. 더 성화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더 성적인 지식을 완전히 일소된 상태에서 계시된 언어적 공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상당히 성화되어 있죠. 남편과 아내 이런 표현들이.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민족들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예를 들면 독일어에서 그런 표현도 여기서 나오는데 독일어에서는 만이라고 하죠. 남편이 만이 돼요. mein Mann 그러면 나의 남편이에요. 하지만 man은 man이란 뜻이죠. 그냥 사람 일반을 뜻해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어도 l'homme 그러면 mon homme 그러면 나의 남편, 나의 남자, 나의 남편이지만 homme 그러면 그냥 인간 일반, 휴머니티의 일반을 말하기도 해요. l'homme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성화된 지식으로부터 탈색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단어가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시라는 용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끝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기표가 하나의 지식을 일소시키고 중성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지금 락강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해서 심지어는 깡꼭 박사까지 초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논의의 장을 개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공간, 이 개념들의 공간, 개념이 펼쳐진 공간들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결정되는 하나의 어떤 결론들이 아니고 열려진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강이 10번째 강연이 끝나고 자, 그 다음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강연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메일 드렸던 자료의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11번째 강연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12번째라고 잘못 말하는 것 같은데 11번째 강연이에요. 그게 1970년 5월 20일에 진행된 강연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도 강의하다 보면 또 바꾸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이 제목을 피보나치 잉여향유의 존재론이라고 붙여봤는데 자,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제 받으신 텍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의 수열이 나와서 제가 이 내용을 덧붙여봤는데 이 피보나치의 수열은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연에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 11번째 강연에서는 굉장히 더 본격적이고 훨씬 더 어떤 도약하는 방식으로 이 피보나치의 수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텍스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단은 설명해 드리면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바로 정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동. affect라고 하죠. 정동. 자, 이 정동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논란. 특히 정신분석에서 다뤄야 하니까 정동, 감정이잖아요. 사람이 슬픈 감정이 있고 모한 감정이 있고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것인가, 그 배후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참조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정신의학이 그 등장하는 모든 정동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하는 약물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물론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주변에 조현병 관련해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관찰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약을 먹게 되고 약을 이제 아주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거의 뇌가 정지하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발작이나 이런 것들을 뭐 환각, 환청은 듣지 못하지만 그냥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려서 계속 살만 찌는 상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다 박탈당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인간을 어떤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다룰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수준으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세미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일단은 인용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C'est là qu'est l'erreur et j'irais à dire que s'il y a une chance de saisir quelque chose qui s'appelle le réel, ce n'est pas ailleurs qu'au tableau noir.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오류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라 불리는 무언가가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칠판에서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지금 실제를 다뤄야 한다.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 락강은 지금 물론 락강이 실제를 만나는 순간은 정신분석 임상 실천의 그 상황이죠.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담자의 무의식의 실제에 접근하려고 하죠. 자, 이게 정신분석이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의 시작점에서 보여주는 태도인 것이잖아요. 자, 저 사람의 실제는 무엇인가? 진짜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에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락강은 이제 그것을 정신분석 임상 공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강연하는 장소에서 실제에 대한 접근법과 접근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그래서 그 연구자의 소개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르정드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사키 아타루라고 하는 일본 학자에 의해서 소개되었던 그 야전과 영원이라는 텍스트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지게 됨으로써 알게 된 그 르정드라고 하는 락강의 제자였고, 그리고 락강으로부터 이제 락강을 박차고 나가서 결별하고 자신의 고유한 영역의 연구를 진행해 나갔던 정신분석가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특수한 자기만의 인류학을 구성해내었던 그 학자, 그리고 사실은 사사키 아타루의 텍스트에서는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은 굉장히 그 뭐랄까 일본 사람 특유의 그 열광과 같은 방식으로 르정드르를 마치 엄청난 모든 학자를 뭐 푸코도 뛰어넘고 락강은 당연히 뛰어넘고 모든 학자 다 뛰어넘는 거의 뭐 절대적인 학자처럼 이렇게 숭상하는 분위기로 그런 말투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에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그 학자. 그러니까 사실은 락강을 비판할 때에 락강을 박차고 나갈 때 그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실제는 거기 있지 않다. 당신 그 연구실 안에만 있으니까 실제를 만날 수 있는가? 나아가라. 그래서 이 르정드르는 실제로 아프리카 그 식민지에 가서 그 현지 사람들의 종교를 연구하고 현지 사람들과 만나고 혹은 사회적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실질적인 사태들과 대면하고 그로부터 이론들을 추론해내려고 하는 실천들을 이어나갔었는데 그런 종류의 비판들에 대해서 락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실제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칠판에 있다라는 거야. 상당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락강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락강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락강이 할 때 항상 예로 드는 물리학자가 있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빛이 어떻게 굴절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실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사유했지.
사유한 것이죠. 사유 속에서 추론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것은 실험하는 과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칸토가 무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추론해냈을 때에도 그것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무한의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뭐 블랙홀을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블랙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한이라는 공간은 사유 속에서 추론된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의 지식의 배열들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단절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추상적인 사유의 공간을 계시하는 과정 속에서는 락강이 말하듯이 칠판이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실증적인 방식의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결국 개념의 획기적인 전환 속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이 열려서 사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것을 실증적인 장소에서 툭 찾아내서 자, 이게 새로운 것이다, 이 물질이 새로운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오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동, 인간의 정동,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실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서 그 정동을 찾아내서 새로운 정동의 이름을 발견해냈다라고 말하는 건 오류라는 것이죠. 새로운 정동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새롭게, 다시 말해서 실제를 새롭게 명명하고 새로운 이론 속에서 구성해낼 수 있는 개념을 발명해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라고 불릴 수 있는 무언가를 포착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칠판이다 라고 지금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실제로 가는 왕도가 무엇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상상계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왜냐 하면 결국 우리는 항상 상상계 안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제는 항상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 그 자체와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 그 자체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과학자가 어떤 실질적인 실체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볼 때에는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이론이 없으면 그걸 볼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기존의 이론이 만들어내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의미들인 것이죠. 이미지들인 거예요. 그걸 상상계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상상계는 기존의 이론의 구조가 바뀌면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계 안에 빠져드는 것을 배척하면 우리는 실제로 접근할 수 있고 실제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상계를 배척하는 대상으로 간주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상상계 안에 존재하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인간의 무의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관념들로부터 흘러나온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우리는 그 실제의 유동성 자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는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는 하나의 고착된 의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상상계에 사로잡힘으로써 실제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상계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락강이 이런 말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식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진지한 사유란 뭐냐? 진지한 사유, 과학적인 사유란 뭐냐? 실제에 접근하는 것이죠. 실제에 접근하는 사유. 자, 이런 구조적인 논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사유하는 사람, 진지하게 무의식에, 여러분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정신분석가가 되고자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진지하게 인간의 무의식이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라고 사유하실 거예요. 자, 그런 진지한 사유는 실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유인 것이죠. 진지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뭐 가짜의 환상에 접근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모두 있는 그대로의 그것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게 철학자가 되었건 과학자가 되었건 정신분석가가 되었건 내담자의 무의식의 가짜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것에 접근하려고 해요. 흔히 락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결국 만약에 그 이야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진실은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진실의 속성은 거짓말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진리는 언제나 오류의 형식으로만 자신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된 것이니까 자신이 그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대로 말한다면 조현병의 세계인 것이죠. 하지만 신경증자의 세계에서는 내담자가 진실을 말할 때는 항상 거짓말의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담자가 선생님 저 행복해요. 그러면 거기는 행복하지 않은 무언가가 표현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장소가 굉장히 편안해요. 라고 말한다면 편안하지 않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선생님 저는 슬퍼요. 라고 말한다면 전혀 슬픔과 관련이 없는 쾌락을 탐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증적인 눈물의 구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혹은 선생님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라고 말한다면 쾌락이 바로 등 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담자의 말이 가장 진실한 순간에 발화되었을 때 그 진실한 순간의 말은 결국 오류의 형태로만 뒤집힌 형태로만 자신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신분석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그 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실제를 사유하려는 진지한 사유는 이 실제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 사유와 즉 알려고 하는 욕망과 실제 사이에 어떤 언어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상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사유와 실제 사이에는 항상 고정관념이 만들어 놓은 상상계들이 존재해요. 의미들이 존재해요. 항상 저것의 의미는 그거야 라고 이미 알려진 형태의 의미들이 우리가 실제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지에 대해서 평균적 이해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공개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 프롤로그 강의격인 그 10회 강의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존재와 시간을 다 강의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그냥 프롤로그 그 일부분만 강의했지만 사실 저는 그게 거의 전부를 강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 부분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인데 제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어떻게 우리의 사유, 진지한 사유, 진실한 사유가 진리, 여기서는 실제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실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의미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해진 의미를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상상계적인 것이니까 이 세계가 일종의 동일시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구성해 놓았으니까 그것의 의미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세계의 의미인 것이지. 이 세계의 의미의 그림자인 것이지. 그러니까 사유가 실제에 도달하려고 할 때 우리를 첫 번째로 가로막는 것은 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는 뭐냐? 내담자의 말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의미의 차원보다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기표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기표의 구조가 있고 그 기표의 구조가 바로 잉여 향유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기표의 구조까지 도달해야만 하는데 그 기표의 구조를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락강은 논리식을 사용한 거예요. S1, S2 이런 용어들은 다 실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하지만 실제가 바로 발화되는 그 단계에 존재하는 언어 구조의 논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된 논리식들인 것이죠. S1이 처음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주인기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주인기표에 의해서 실제가 눌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기표는 그것의 의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표 연쇄의 공간을 계시한다라는 것이죠. S1이 S2의 공간을 계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잉여 향유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인담화의 구조인 것이잖아요. 이걸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파악하려는 것이 진지한 사유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니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이니까 내담자의 말 속에서 의미 너머에 존재하는 구조 기표의 구조를 탐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는
칠판에 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조 안에서 볼 때에는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란 언어와 이미지와 신체, 이 실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신체가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이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얽혀있는가 하면 바로 보로메우스의 띠의 매듭의 구조로 얽혀있다는 것이죠. 이 보로메우스의 매듭, 보로메우스 띠의 매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세미나 20 함께 강의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제 남겨져 있죠. 정신분석의 락강 정신분석에 굉장히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70년대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69년 70년대에 이 세미나 17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입맛을 다셔볼 수도 있는 굉장히 아주 21세기의 한국 인문학의 세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정신분석 임상의 세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휘발성 있는 기표들의 이론들이 70년대에 게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보로메우스의 띠의 이론도 그런 종류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세미나 17에 나오는 도식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세미나 17에서 정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말씀을 지금 이런 방식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보로메우스의 띠의 매듭에 관련된 이론으로는 우리의 신경층의 구조가 지탱될 수 있는 이유는 상징, 즉 언어의 세계, 언어의 권력의 세계와 그로부터 등장하는 정체성과 의미의 세계인 상상계 그리고 실제, 우리의 신체의 세계가 세 가지의 영역이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공존, 삼위일체로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공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 탐닉의 대상인 A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 A의 형태로 이것을 대상 A의 형태로 탐닉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실제 상상 상징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잉여 향유의 형태로 그것을 탐닉하고 있으니까. 잉여 향유의 형태가 아니라면 뭐예요? 잉여 향유가 아니라면 그냥 어머니 그 자체를 탐닉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신경증의 세계, 억압된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조현병의 세계인 것이죠. 다 일탈되어 버리는 세계인 것이죠. 잉여 향유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세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잉여 향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로메우스의 띠의 매듭이라고 하는 미래에 펼쳐질 락강의 미래에 펼쳐질 개념들과 연결을 하면 상당히 유용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와 욕망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잉여 향유를 탐닉하지 않으면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잉여 향유의 형태로 탐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조는 분열돼요. 해체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현병적인 증상을 보일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탐닉하는 방식이 잉여 향유의 형태가 아니게 되어버렸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전혀 탐닉하지 못할 때, 즉 잉여 향유의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릴 때,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우울의 상태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상징, 상상, 실제의 균형이 풀어헤쳐져 버린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살 혹은 도무지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억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의상스를 그대로 어떤 억압이나 중개 없이 잉여 향유의 중개 없이 탐닉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상징, 상상, 실제가 저런 방식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이 수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조현병의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미나 20을 거쳐서 가게 될 세미나 23회 락강이 제임스 조이스를 연구하면서 진행했던 세미나 23회 그 쌍톰이라는 그 이론적인 단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락강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제임스 조이스는 조현병자가 맞는데, 정신증자가 맞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개인적인, 저 사람이 스스로 발명해낸 잉여 향유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텍스트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소설이었다라는 거죠. 그 소설의 문장들을 잉여 향유화함으로써 실제를 탐닉하는 대신 실제의 대리물로서의 기표들을 탐닉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은 상징, 상상, 실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잉여 향유의 문제예요. 자, 지금 정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동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언급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동이란 뭐냐? 정동의 문제, 감정, 정서, 감각 이런 문제인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분석의 세계에서, 심리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정동에 대해서 그걸 실체화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런 정서가, 이런 감정이 등장하면 그건 하나의 고정된 사태다. 그래서 그것 뒤에는 그것에 직결되는 다른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 하나의 정동에 하나의 원인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의 태도들이 심리학에는 있어요. 그리고 정신의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울증은 우울증의 실체가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정동은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뇌에 있는 것이죠. 원인을 제거하면 우울증도 사라진다라는 방식으로 1대1 대응시키는 그런 구조로 정동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정동들의 배후에는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우리가 실증적인 관계를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역전된 관계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면 그 뒤에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충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충동과 불안이 이렇게 1대1 대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충동이 또한 도착증자들에게는 불안이 아니라 아주 기쁜 쾌락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똑같은 원인이 어떻게 다른 이런 현상, 다른 정동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정동이란 그야말로 환상일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정동들을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른 원인이 뭐냐? 즉 모든 정동의 정동은 뭐냐? 정동 중에 정동 하나밖에 없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 인용을 읽어드리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À partir de ce discours psychanalytique d'affect, il n'y en a qu'un, à savoir le produit de la prise de l'être parlant dans un discours, étant que ce discours le détermine, en tant que ce discours le détermine comme obje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담화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담화로부터 시작되는 정동은 단 하나다라는 거, 단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담화의 내부에 포획된 말하는 존재로부터 생산되는 우리죠. 인간, 말 존재죠. 그러한 담화가 그것을 대상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정동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 그리고 정동은 우리가 그걸 정동이다라고 말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동, 아펙트는 단 하나인데 그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담화의 내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억압의 산물로서 하나의 정동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담화가 우리를 억압하잖아요. 언어가 우리를 상징화시켰잖아요. 그로부터 하나의 정동이 출현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정동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정동이 바로 잉여향유라는 것이죠. 잉여향유. 그 정동이 대상 A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거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A는 잉여향유로서의 대상 A는 모든 욕망의, 모든 정동의, 슬픔과 기쁨의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이자 대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여기에 이런 거 꺽쇠들이 있잖아요. 꺽쇠 안에 이런 것들 꺽쇠들이 있어요. 이 꺽쇠들은 여기도 있죠. 뭐냐 하면 세미나에서 제가 사용하는 세미나 텍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잖아요. 스타피아글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락강의 녹취록, 락강이 강의했던 세미나를 녹음한 걸 다시 필사한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이제 스타피아글라 판본을 사용하는데 이 꺽쇠는 뭐냐면 락강이 했던 말은 아니에요. 락강이 했던 그 말에서 모호한 부분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첨가한 거죠. 그러니까 꺽쇠 안의 것들은 락강의 말은 아니고 락강이 했던 말을 첨가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세미나 7강에서를 쓸 때에는 자칼랑 밀레 판본을 사용을 했었어요. 자칼랑 밀레 판본이 훨씬 더 깔끔해요. 그리고 이런 꺽쇠도 없죠. 자칼랑이 자신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락강이 했던 말을 다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엄청 바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고치고, 그러니까 생생함을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하듯이 했던 걸, 당연히 말하듯이 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락강이 아무리 뛰어난 달변가라 해도 이 말한 것과 쓰여진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알랑 밀레는 그걸 많이 가지를 쳐내서 상당히 깔끔한 텍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세미나 7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스타페올라 판본의 이런 보다 생생한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다뤄보니까 생생함이 살아있는 쪽이 더 저한테는 호감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칼랑 밀레 판본을 쓰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스타페올라 판본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엄격해요. 가능하면 이 스타페올라 판본에서는 락강이 진짜 했던 말만 적으려고 하고 진짜 했던 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꺽쇠를 쳐놓고 그 안에 이제 뭔가 첨언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이렇게 락강이 세미나로 했던 이 육성을 전사한 제자들의 판본들도 각각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워낙 락강이 했던 그 말 자체가 발음이 때로는 뭉개질 때도 있고 혹은 녹음한 부분에서 녹음이 잘 안 됐을 부분도 있으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의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판본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뭐 자칼랑 밀레가 잘못했고 다른 뭐 스타펠라 판본이 더 잘했다.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즉 락강의 기표가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변주되는 방식들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락강의 말이 퍼져나와서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변화가 결국 그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수천 킬로 떨어지는 이 한국에 2023년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백상현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동양의 새로운 인문학의 세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수업 내용과는 좀 관련은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뜬금없는 얘기지만 오늘 강의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분석가이자 또한 정신분석 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정신분석은 아니라도 정신분석을 공부해서 어떤 인문학자의 길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궁금하다기보다는 뭐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찾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술적인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동아시아를 지금은 우리는 뭐 서구 철학이 어떤 지배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철학이 지금은 인문학의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혹은 그것과 또 이제 쌍벽을 이루는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주 쪽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의 이제 실증과학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 뭐 우리의 심리학에 대한 것도 영미 쪽에서는 서구 유럽이 다루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톤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영미식 실증주의적인 방식으로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뭐 유발 하라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든지 서구의 인문학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중국의 인문학이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는 조선의 학자들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 다시 말해서 중국의 본토에서도 그 학자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학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올 만큼 뛰어난 수준을 자랑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그 조선의 뛰어난 학문적인 수준을 존경하고 그걸 배우고자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책들을 수입해 가기도 했던 그런 시기가 조선이었는데 좀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20세기를 보세요. 20세기 대한민국의 인문학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물론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가 그것에 주목했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할 만큼 사실은 막강한 인문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게 어떤 그 아시아 중심의 시대에서 즉 유교적인 질서의 시대에서 서구의 막강한 인문학의 공격을 받고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현상인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식민지 말살 정책,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학술적인 수준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태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과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있었던 그 사상의 억압
위축의 어떤 현상들이 거치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던 이유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인문학이 상당히 쪼그라들고 위축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인문학뿐만이 아니었죠. 경제도 그랬고 문화의 다양한 방면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요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뛰어나게 축구에서도 혹은 BTS를 보세요. 제가 BTS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울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의 문화와 영화와 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학과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소개되고 그 영능을 다시금 인정받고 있는 문화의 어떤 강국으로서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만 빠져 있나요? 인문학만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문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소개되고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인문학의 수준이 존경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인문학자인 것이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락강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백상이라는 이 공간까지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걸 우리 걸로 만들고 저의 백상 우선 먼저 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뛰어난 텍스트로 구성을 해내고 뛰어난 수준으로 개발을 해내고 뛰어난 수준까지 갈고 닦아서 우리가 서구의 인문학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위치이지만 결국 우리의 문화의 수준도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놀랄만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래 왔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조선시대에 그래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고 제가 매일매일 그 책임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텍스트를 강의해서 책을 내고 이것을 계속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되면 거기에 자동으로 영어 자막, 일본어 자막들이 달려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분야에서 만약에 그게 인문학의 분야라면 갈고 닦아 나아가면 그리고 그러한 반복들을 지속시켜 나아가면 타산지석이었던 이 락강의 기표 혹은 바디우의 기표 혹은 그 어떤 뭐 중국 학자의 기표 중국의 고대 기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현실을 찢어내는 날카로운 언어의 기표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언어들을 구성해내어서 결국은 이 기표가 주인 기표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저는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대학 교수여야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서울대, 뭐 연고대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야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진지한 방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에 매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표를 다루게 되면 그 사건적 기표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되면 그리고 충실성을 보여주시게 되면 누구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조금은 내용과는 다른 뜬금없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